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강의 아산배방중학교 국어교사 김하림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시간이죠. 껍빛단 위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정계 2 부분, 우리 교과서 34쪽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계 2 부분을 읽을 때는 마찬가지로, 자,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자, 우리가 지금 사건이 어떤 지금 시점에 와 있는지 이것을 일단은 주목을 해서 읽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이인국 박사의 심리가 어떤 상태인지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속에서 이인국 박사는 들고 나온 석간을 펼쳤다. 석간 신문이죠. 자, 밤에 나오는 신문이에요. 자, 이 석간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은 일면의 제목을 대강 훑고 난 그는 신문을 뒤집어서 꺾어서 3면으로 눈을 옮겼다 했더니 석간의 내용이죠. 북한 소련 유학생 서독으로 탈출. 자, 서독은 여러분들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자, 독일은 지금 현재 분단 국가가 아니지만 1990년대 이쯤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분단 국가였어요. 그래서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었는데 우리가 지금 남한과 북한처럼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자, 동독은 지금 보면은 우리 북한처럼, 자, 우리 공산주의 국가고 서독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어요. 그래서 자, 소련 유학생이 서독으로 이렇게 자유진영으로 탈출했다 이런 뜻이죠. 자, 이거를 보면서 이 소련 유학생, 이 석간신문의 헤드라이트를 보면서 뭐를 떠올리냐면은 자기 자신의 우리 아들이 한 명, 딸이 한 명 있었죠? 이 아들을 떠올려요.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 알 수 있겠지만, 나중에 나올 내용이지만, 이 이인국 박사의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이 아들 한 명은 누구냐면은, 소련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억지로. 이 이인국 박사가 소련으로 억지로 유학을 보냈는데,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남한으로 지금 이 이인국 박사가 남한으로 피난을 오면서 이 아들 한 명과 이산가족이 된 거죠. 아예 소식이 끊겨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련 유학 간 아들 한 명을 이 석간신문을 보면서 떠올리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지금 자동차 속에서라고 했는데 이 지금 전개 2에서 시작되는 시점은 어떤 시점일까요? 지금 현재 시점인 거예요, 지금. 자, 전개 1 앞부분까지는 지금 보면은 위에 여기까지는 이제 해방 직후에 소련군이 입성하던 이 이북 지역의 상황이죠. 자, 이 상황에서 다시 전개 2부분, 이 부분서부터는 다시 현재 시점. 현재 시점이 6.25 전쟁 이후에 뭔가 남한의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남한에서 자,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힘이 세졌던 이런 현재 시점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무슨 구성이다? 이런 구성을 자, 역순행적 구성. 계속 지금 시점이 왔다 갔다 갔죠.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가 이런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바둑돌 같은 굵은 활자의 제목, 왼편 전단을 차지한 외신기사, 손바닥만한 사진까지 곁들여져 있다. 그는 코어리에 내려온 안경을 올리면서 눈을 부릅떴다. 자, 볼까요? 그의 시각은 활자 속을 헤치고 머릿속에는 아들의 환상이 뒤엉켜 들이쳐왔다. 자, 그래서 이 서독으로 탈출이라는 지금 이 헤드라이트를 보고서는 아들을 떠올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들은 누구냐면은 보면은 모스크바로 유학, 소련이죠. 소련으로 유학시킨 것은 자신의 억지에서였던 것만 같았다. 출신 계급, 성분, 어디 하나 부합될 조건이 있었단 말인가? 자, 출신 계급, 성분, 이거는 자, 우리 지금 북한 보면은 출신 계급, 막 이렇게 혁명 계급인지 무슨 계급인지에 따라서 뭔가 결정이 되죠. 자신의 운명이. 성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자, 신분 조건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소련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아예 혁명 계급, 굉장히 최상위 계층이어야지 되는데 지금 친일파였기 때문에 출신 계급이 좋지 않은데도 이렇게 아들을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인국이 얼마나 처세술이 뛰어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고급 중학을 졸업하고, 고급 중학은 이때 당시에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과대학에 입학한 바로 그 해다. 이인국 박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의 처세 방법에 대해서 절대적인 자신을 가지고 있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부에 맞게, 이렇게 권력에 따라서 이렇게 잘 이렇게 영합하는 거죠. 너 노어 공부를 열심히 해라. 노어가 뭐예요? 러시아어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러시아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지금 지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왜요? 라고 했어. 그랬더니 아들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버지 말에 의아를 느끼면서 반문했다. 야, 원시가 아들 이름이죠. 별 수 없다. 외정 때는 일제강점기죠. 그래도 일본말이 출세를 하게 했고 이제는 러시아어가 또 판을 치지 않니.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바에야 그 물속에서 살 방법을 궁리를 해야지. 아무튼 그 노세한 말 꾸준히 해라. 러시안 말을 열심히 하라. 그 이유가 뭐죠? 자, 아들한테 러시아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아들의 삶에서 지금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러시아가 지금 득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위 계층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는 러시아어를 배워야 한다. 이런 뜻이겠죠. 자, 내 나이로도 이제 뜨내기 회화쯤은 할 수 있는데 새파란 너희 낯세로야 그걸 못하겠니? 염려 마세요 아버지 했는데 아들의 그 대답이 그에게는 믿음직스럽게 여겨졌다. 이인국 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어디 코 큰 놈이라고 별것 있겠니? 코 큰 놈. 자, 코 큰 놈. 자, 서양 사람들은 다 뭐예요? 코가 우리보다, 한국인들보다 굉장히 더 높죠. 그래서 소련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데, 자, 소련 사람들한테 굉장히 아부하잖아요. 이인국 박사는. 소련 사람한테 굉장히 겉으로는 아부를 하는데, 한마디로 여러분들 말로 좀 말로, 안 좋은 말로 똥꼬 빠는데, 자, 이 소련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아부를 하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코 큰 사람 하면 코 큰 놈들 이렇게 하면서 경멸하는 말투를 쓰고 있죠. 자, 그래서 굉장히 이 이인국 박사는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이에요. 겉으로는 굉장히 아부 잘하고 막 이렇게 간쓸게 다 이렇게 내줄 것처럼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소련인이나 일본인이나 미국인이나 다 뭔가 속으로는 경멸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말 잘해서 진정이 통하기만 하면 그것들도 다 그렇지 하면서 이인국 박사는 끝내 스텐코브 소자의 배경으로 요직에 있는 당 강부의 추천을 받아서 아들의 소련 유학을 결정짓고 말았다. 그래서 이 스텐코프 소자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스텐코프 소자가 누구예요? 러시아인이겠죠. 러시아인들 중에서 굉장히 유력자인 것 같아요. 이 유력자에게 잘 보여서 이렇게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데 또 아들을 유학시킨 이 이인국 박사의 처세술을 알 수 있습니다. 여보, 보통으로 삽시다. 이 아내의 말이에요. 아내는 평범하게 살기를 바래요. 그 이유를 볼까요? 거저 편하지 않게 사는 것이 이런 세상에선 가장 편안할 것 같아요. 이제 겨우 죽을 고비를 면했는데 또 쟤까지 높이 드는 복판에. 높이 드는 복판. 자, 높이 드는 복판이 뭐죠? 자, 높이 드는 복판. 높이 드는 한복판인데 높이 드는 한복판은 뭐예요? 바람이 더 거세게 불겠죠, 여러분들. 밑에 있으면은 이렇게 그냥 간간히 먹고 살기는 하겠지만 부귀 영화를 누리지는 못해도 바람은 조금 덜 받지만 높이 드는 복판. 굉장히 영화롭고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지만 어때요? 굉장히 바람이 아래 있을 때보다는 더 거세겠죠. 그래서 이 아내의 태도는 뭐냐 하면은 조금 평범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여기 쭉 가서 여기 볼까요? 아들이 소련 유학에 대한 이인국 박사와 아내의 생각을 비교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인국 박사는 유학을 찬성을 하죠. 왜냐하면 이유가 뭐예요? 친소 세력 아래에서 소련군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출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신임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인국 박사는 출세, 부, 권력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아내 생각은 유학 반대인데 어떤 생각인 거죠? 자, 아내는 아들이 외국에서 고생할 것 같고 출세하려다가 새로운 위험에 빠질 수 있겠다.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평범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래서 태도에 있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호랑이도 굴에 들어가야 잡는 법이요. 무슨 세상이 되든 할 대로 해봅시다. 이거는 이인국 박사의 말이죠. 자, 그래서 갈등이 보면은 여러분들 볼까요? 개인 내적 갈등에는 지금 어떤 갈등? 이인국의 내면의 갈등이 있었죠. 뭔가 내면에 고민이 많았어요. 왜 고민이 많았어요? 춘석이나 소련군 입성이나 뭔가 친일파 처단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불안하고 초조한 이런 감정이 있었죠. 자, 그리고 외적 갈등에는 다시 인물 간의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있었어요. 춘석이하고 이인국의 갈등이 초반부의 대표적인 갈등이었죠. 또 지금 이 부분은 뭐예요? 아내하고 이인국, 아들을 놓고서는 유학을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와 이인국의 갈등도 부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갈등. 자, 사회적으로는 소련군을 입성하고 친일파를 처단하는 분위기인데 친일파인 이인국과 지금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이 갈등, 지금 사회와의 갈등에 대해서 이 이인국 박사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떻게 대처하나요? 그때 시대에 맞게. 자, 이제 일본인이 끝났어. 이제 소련군이야. 자, 그럼 소련군한테 이제 형님 하면서 굉장히 아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맞게 권력자에게 아첨하고 처세술을 발휘하는 이런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36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 어린 것을 어떻게 러시아까지 보낸단 말이오. 아니, 중학교 애들도 가지 못해 골드를 싸매는데 대학생이 못 가 견딜라고? 애가 몇 살인데. 자, 그래도 어디 앞일을 알겠소 하면서 아내는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죠. 괜한 소리. 이거는 이인국 박사의 말입니다. 제가 소련 바람을 쏘이고 와야 내게 허튼 소리 하는 놈들도 찍소리를 못할 거요. 어디 보란 듯이 다시 한번 살아봅시다. 굉장히 출세지향적인 이인국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들의 출발을 앞두고 걱정하는 마누라를 우격다짐으로 무마하고 그는 아들 유학을 관철하였다. 똥꼬집이죠. 혁명 유가족도 가기 힘든 가기 힘든 구멍 뭐예요? 소련에 유학 가는 구멍이죠. 자, 굉장히 높은 출신 성분이어야지, 굉장히 잘해야지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친일파 이인국의 아들이 뚫었으니 어디 두고 보자 해서 이 이인국이 얼마나 처세술이 뛰어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는 만장의 기염을 토하면서 혼자 중얼거리고는 희망에 찬 미소를 풍겼다. 근데 그 다음에 사변이 터졌다. 자, 사변 뭐예요? 6.25 전쟁이죠. 자, 그래서 아내가 불안해하던 게 기정사실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자린노라는 서신이 계속해서 왔지만, 동란 후 후퇴, 일사후퇴죠. 그래서 후퇴할 때까지 소식은 두절된 대로였다. 그래서 이때 이 일사후퇴 때 소식이 끊기고 나서 이제 이상가족이 되어버린 거죠. 아들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누라의 죽음은 외아들을 사지로 보낸 것 같은 수심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6.25 전쟁 중에 아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면은 이 이인국 박사랑 같이 살던 와이프랑 아들, 딸이랑 같이 살던 간호원 해숙이었죠. 이 해숙이하고 이 이인국 박사가 재혼을 해서 이제 해숙이가 이제 두 번째 아내가 돼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국 박사는 신문 다치키리 속에 채워진 글자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훑어 내려갔다라고 했어요. 다시 언제예요? 시간적 배경이 신문이라고 했으니까 이 신문 뭐예요? 석간이죠, 석간. 아까 전에 보던 석간으로 돌아왔으니까 뭐예요? 다시 현재로 돌아온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모였어요. 과거였죠. 과거 중에서도 언제였어요?
소련군 주둔 시기. 이 시기를 회상을 하다가 이제 다시 아들을 유학 보내던 시기를 회상하다가 다시 현재로 왔어요. 자, 그럼 이 석간신문의 기능 뭐였죠? 과거 회상의 매개체. 맞습니다. 과거 회상의 매개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이렇게 석간신문을 보면서 러시아군, 소련군 주둔 시기 과거를 회상하도록 만드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제 20번째 줄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이름에 연관되는 사연은 한마디도 없었다. 간절하게 찾는데도 아들이 혹시라도 이름이 있는지, 혹시라도 아들이 서독으로 넘어왔는지, 우리 아들도. 근데 이렇게 간절하게 찾지만 사연이 없었어요. 자, 볼까요? 이 자식은 무얼 꿈을 하느라고 이런 축에도 끼지 못한담? 사태를 판별하고 임기응변의 선수를 쓸 줄 알아야지 맹추같이 해서 아들이 서독으로 빨리 넘어오지 못하는, 아들의 생사를 걱정하는 한편 뭐예요? 아들이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신문을 포개어 되는 대로 말아지었다. 개천에서 용마가 난다는데 이건 제 애비만도 못한 자식이야 하면서 그는 혀를 찍찍 갈겼다. 어쩌면 가족이 월남한 것조차 모르고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니, 이제는 그쪽에서도 소식이 가서 제게도 무언증의 압력이 퍼져갈 터인데 역시 고지식한 놈이 아무래도 모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걱정하는 한편 뭔가 답답한 거죠. 빨리빨리 넘어오지? 그리고 이런 상황 판단도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자, 37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자동차에서 내리자 검 가래침을 내뱉었다. 독도우로 리. 이거는 뭐죠? 닥터라는 뜻이에요. 닥터 리. 내가 책임지고 보장하겠소. 아들을 우리 조국 소련에 유학시키시오. 스텐코프의 목소리가 고막에 와 부딪히는 것만 같았다. 해서 스텐코프의 목소리를 회상하면서 여기에 나타난 심리가 뭐예요? 아들의 소식을 몰라서 답답하고 그리고 아들이 걱정되는 이런 심리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번째 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위대가 치안대로 바뀐 다음 날이었다. 이인국 박사는 치안대에 연행되었다. 자, 이제 시점이 또 바뀌었어요. 현재에서 여기까지 현재였잖아. 현재 석간신문을 보면서, 자동차 안에서 석간신문을 보면서 아들을 떠올리다가 이 5번째 줄서부터 또 어느 시점으로 갔어요? 자위대가 치안대로 바뀐 다음 날이라고 했으니까 과거 소련군 주둔 시기로 또 바뀌었어요. 시점이. 또 시점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구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역순행적 구성.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인국 박사는 치안대에 연행되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뭐가 있냐면은 이북 지역에는 굉장히 공산주의 계열의 치안대, 이거는 공산주의 계열의 뭔가 시민들의 자체적인 치안대였거든요. 이런 것들이 존재했다. 그리고 친일파를 처벌하는 분위기였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그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하반신이 저려오고 옆구리가 쑤신다. 굉장히 많이 맞았나 봐요. 이것만으로도 자기 생애를 통한 가장 큰 고역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앞으로 닥쳐올 얘기할 수 없는 사태가 공포 속에 그를 휘몰았다. 앞으로 닥쳐올 사태, 내가 아무래도 잡혔으니까 이제 일제강점기 때 뭐 때문에 친일파여서 잡힌 거죠. 자, 친일파여서 잡혀가지고 이제 잡혔기 때문에 이제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문득문득. 그래서 공포를 느끼고 있네요. 지나가고 지나오는 구둣발 소리와 목덜미에 퍼부어지는 욕설을 들으면서 꺾이듯이 축 늘어진 그의 머리는 들릴 줄을 몰랐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만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짓눌렸던 생각들이 하나씩 꼬리를 치켜들기 시작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어디가 숨어있거나 진작 나무로 도피했을걸. 그러나 이 판국에 나를 감싸줄 사람이 어디 있다? 의지할 만한 곳은 다 나와 같은 코스. 이 친구의 친구는 다 똑같은 친구들을 사귄 거죠. 다 친일파만 사귀어서 다 똑같이 나와 같이 지금 친일파 청산 때문에 같이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와 같은 코스를 밟았거나 조만간 밟을 사람들이 아닌가. 일본인, 가장 믿었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난 지금 누구를 하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잡혀와서.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일본인을 뭐라고 했어? 일본인 이꼴 뭐야? 가장 믿었던 성벽. 나를 지켜주는 성벽. 자, 여러분들 이 사람 어떤 성격일까요? 일본인을 성벽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때 당시 일본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뜯어갔어. 이렇게 뜯어가는 놈인데 나한테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성벽으로 생각을 했어.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그리고 굉장히 뭔가 역사의식이 부재되고 왜곡된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막연한 기대는 절박한 이 순간에도 그에게서 완전히 떠나버리지는 않았다. 다행이다. 인민재판의 첫 코에 걸리지 않은 것만 해도 끌려간 사람들의 행방은 전혀 알 길이 없다. 즉결 처형을 당했다는 소문도 떠돈다. 사흘의 여유만 더 있었더라면 나는 이곳을 떴는지도 모른다. 다 운명이다. 아휴, 그래 무슨 수가 있겠지. 막연히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쪽발이 끈앞을 야 이 새끼야 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욕해요. 쪽발이가 뭐야 얘들아. 일본 사람들을 낮잡아서 이르는 말이죠. 그래서 쪽발이 끈앞을 친일파를 이렇게 욕을 하고 있어요. 고함 소리에 놀라서 이인국 박사는 흠친 머리를 들었다라고 했는데 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누굴까요? 누구죠? 아마도 춘석이겠죠, 여러분들. 네, 춘석이에요. 그래서 자 볼게요. 38쪽. 자, 때도 묻지 않은 일본 병사 군복의 완장을 찬 젊은이 춘석이다 해서 이 춘석이가 누구였는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죠? 누구였죠? 우리 첫 번째 시간을 배웠었죠? 네, 거절했던 사상범이었어요. 그래서 이인국 박사는 다시 쳐다볼 힘도 없었다. 모든 사태는 짐작되었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인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이제는 죽는구나 하면서 입속으로 내까렸다. 이것도 뭐예요? 이제는 죽는구나. 내적 독백이죠. 외놈의 밑밭이 이 개새끼야 하면서 뭔가 욕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일본 군용화가 그의 옆구리를 들어찬다. 이 새끼 어디 죽어봐라 하면서 춘석이가 이 이인국 박사를 계속 차고 있어요. 등골 척술에 다급한 충격을 받자 이인국 박사는 비명을 지르고 꼬꾸라졌다. 이인국 박사는 현기증을 일으켰다. 어깨 죽지를 끌어서 바로 앉혀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한쪽으로 쓰러졌다. 민족과 조국을 팔아먹은 이 개돼지 같은 놈아, 너는 총살이야 총살 하면서 어렴풋이 꿈속에서처럼 들려왔다. 왜 이렇게 꿈속에서처럼 들려왔을까? 너무 많이 맞아서 이제 정신이 이제 혼미해지는 거죠. 그러나 그에게는 그 말도 아무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자기 앞자락에서 부시럭거리는 감촉과 금속성의 부닥거리는 소리를 듣고 어렴풋이 정신을 차렸다. 그랬더니 누가 있었어요? 정신 차렸더니 노란 털이 엉성한, 노란 털이니까 뭐야? 우리 한국인은 뭐야? 검은 털이죠. 근데 노란 털이니까 아마도 러시아 군인이겠네? 이 러시아 군인이 엉성한 손목이 시계줄을 끄르고 있었다. 자, 이 시계로 따지면은 이 시계는 뭐냐 하면은 이 이인국 박사의 보물 1호예요.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대학을 졸업을 할 때 제국대학, 그래서 일제의 가장 좋은 대학을 졸업을 할 때 일제의 천황이죠. 이 천황이 하사한 물품이야. 그래서 이거를 보물 1호로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 역정을 계속 함께했던 이 이인국 박사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인국 박사가 굉장히 아껴하는 건데, 자, 이거를 아껴하고 있는다는 것을, 천황이 하사한 물품을 아껴하고 있어요.
어떤 성격을 알 수 있을까? 굉장히 왜곡된 역사의식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는 반사적으로 앞자락의 시계 주머니를 부둥켜 쥐면서 손의 임자를 힐끗 쳐다보았다. 눈동자가 파란 중대가리에 소련 병사가 시계줄을 거머쥔 채 이빨을 드러내고 희죽이 웃고 있다. 자, 빼앗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는 두 손으로 있는 힘껏 다해서 양복 안주머니를 감싸 쥐었다 하면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저항했는데 야본스키. 야본스키가 뭐냐면은요, 러시아어로 일본인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병사의 눈동자는 점점 노기를 띄어갔다. 화가 났다라는 거죠. 아니, 이것만은 시계만큼은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은 이인국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화는 서로 통하지는 않는 대로 소나기와 눈동자의 대결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자,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병사는 대빵만한 손으로 이인국 박사의 손을 뿌리치면서 시계를 채워냈다. 시계줄은 끊어져 고리가 달린 끝머리가 이인국 박사의 손가락 끝에서 달랑거렸다. 병사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빼앗겨 버렸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인국 박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죽음과 시계를 빼앗긴 사건을 뭐라고 여겨요? 죽음을 상징하는, 이제 앞으로 내가 죽을 일을 지금 예견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미신을 믿는 거야. 그만큼 시계가 나의 분신과도 같은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계를 빼앗긴 것 이꼴 나의 죽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불길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계가 이인국 같아 이 정도로 굉장히 많이 소중한 물건인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인국 박사는 토막난 푸념을 되풀이하고 있다. 양쪽 팔목에 팔뚝시계를 둘씩이나 차고도 만족이 안 가 자기의 회중시계까지 앗아가는 굉장히 시계 매니아인가 봐요. 이 소련군은. 그래서 이 병정의 모습을 머릿속에 똑똑히 되새겨갈 뿐이었다 하면서 빼앗겼죠. 이제 14번째 줄 보도록 할게요. 감방 속은 빼곡히 찼다 해서 지금 빼앗기고 나서 이제 아마도 감방으로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참자와 신입자는 서열이 분명했다. 그렇죠. 여기서 이 깜빵에서는 뭐야? 들어온 순서가 높으면은 고참. 조금 밑으로 내려갈수록 처음 신입으로 들어왔을수록 좀 힘이 약해지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근데 달포가 지나는 사이에, 달포가 언제예요? 한 달이 조금 넘기는 기간이에요. 한 달 조금 지나니까 맨 앞쪽 똥통 위에 자리 잡았던 이인국 박사는, 똥통 위에 자리 잡았다는 거는 똥통 위면 어때요? 가장 안 좋은 자리인 거죠. 가장 더럽고. 그래서 가장 신입이었었는데 이제 한 달이 지나니까 3분의 2의 지점으로, 한 3분의 2 지점으로 이제 조금 선배가 된 거죠. 점차 승격되었다. 그는 하루 종일 말이 없었다. 범임 속에 섞여 있던 감방 밀정이 출감된 다음 날부터, 밀정이 뭐예요? 스파이죠, 스파이. 그래서 깜빵 속에 이게 이 사람들이, 죄인들이 소련이나 아니면은 체제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얘기를 한다던가 욕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다가 소련군하고 치안대한테 일러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출간된 다음 날부터 불평만을 늘어놓던 축들이 불려나가서 반성장이 되어 들어왔지만 또 하루 이틀이 지나자 감방 속의 분위기는 여전히 불평과 음식 이야기로 소일되었다. 이인국 박사는 자기의 재상이라는 것을 폭로하기도 싫었지만 예전 고등계 형사들 누구죠? 이 일제강점기의 형사들하고 친하게 지낼 때 이 형사들이 실컷 얻어들은 지식이 약이 되어서 함구령이 입을 닫는 것이 지상명령이라는 신념을 일관하고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철두철미한 이인국의 성격, 그리고 남한테 약점을 잘 보이지 않는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간밤에 출감한 학생이 내던지고 간 노어 회화책을 첫 장부터 꼼꼼히 뒤지고 있을 뿐이다 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제
거의 이제 이쯤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쯤 되면 포기해야겠다, 이제 죽어야겠다 하고서는 조금 자포자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인국 박사 정도의 현재 상황 정도면은. 근데 이 이인국 박사는 절망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명력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어 회화책, 러시아어 회화책을 하나하나 공부를 하고 있어. 왜? 어떻게든 잘 보여서 어떻게든 한번 나가보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 이인국 박사는 위기의 순간에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절망을 느끼면서도 희망과 기대를 놓지 않고 굉장히 앞일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성격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생명력이 있고 끈질긴 성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우리 이제 전개 이 부분까지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등골이 쏘고 옆구리가 걸러온다. 이곳으로도 고질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없지 않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사뭇 내려가고 있다. 아무리 체념한다면서도 초조감을 막을 길이 없다. 자, 이인국의 심리 체념. 체념이 뭐냐면은 어느 정도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심리예요. 체념하자, 이제 받아들이자, 이제 죽을 일만 남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초조감, 어떻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 초조해하는 그런 이인국의 심리를 알 수 있습니다. 노어책을 읽으면서도 그의 청각은 늘 감방 속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있다. 왜냐면은 정보를 얻어서 어떻게든 나가보려고. 그들이 예측하는 식대로의 중형을 치른다면 자기의 죄상은 너무나도 어마어마하다. 양곡 조합의 쌀을 몰래 팔아먹은 것이 7년 해서 양곡 조합의 쌀. 자, 부정부패한 거죠. 자, 이제 일제강점기 때 힘이 있으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급식실에 있는 이제 쌀을 내가 그냥 팔아서 그냥 내 입으로 내가 먹고 싶은 간식을 사 먹든지 이런 정도의 죄를 저지른 거예요. 양민을 강제로 보국대에 동원한 것이 10년. 감정적인 즉결이 아니라 법에 의한 처단이라고만 내대지만 이 난리 파국의 법이고 뭐고 있을까? 마음에만 거슬리면 총살판 일판인데. 자, 그래서 자신의 죄상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이인국이 뭐라고 돌아보냐면은 친일파, 민족 반역자, 반일투사 치료 거부. 자, 반일투사 누구죠? 춘석이 치료 거부, 일제의 간첩행위.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죄상이다. 일단 자신의 잘못은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치조할 때 나열하던 그대로 한다면 고작해야 목이지녀, 사형감일지도 모른다. 그는 방안을 둘러보며 큰 숨을 내쉬었다. 처마 밑에 바짝 달라붙은 환기창에 들이비치던 손수건만한 햇살이 참대차처럼 길어졌다가 시로 말하기만큼 가늘게 떨리며 사라졌다. 자, 이거는 바깥에 있는 외부 배경을 지금 묘사를 했는데, 자, 볼까요? 자, 지금 이인국 박사가 바깥에 있는 환기창에서 보니까 햇살을 봤어요. 햇살을 봤더니 손수건 요 정도만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시로라기처럼 만큼 가늘게 떨리면서 사라졌대요. 햇살이 사라졌다. 자, 이거는 그냥 날씨 자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을 암시하는 거죠. 일종의 복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망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이것을 암시하고, 그리고 이인국의 내면의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창살을 거쳐서 아득히 보이는 가을 하늘이 잊었던 지난 일을 한 덩어리로 얽어서 휘몰아오곤 했다. 가슴이 찌릿했다. 가을 하늘을 보면서 지난 날을 회상을 하니까 굉장히 슬퍼지는 거예요. 밖의 세계와는 영원히 단절이다. 이것도 뭐예요? 내적 독백이죠. 이인국의 혼잣말을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절망이죠. 그래서 그는 눈을 감았다. 마누라, 아들, 딸, 해숙이, 누구누구. 그러다가 외가게의 원로 이인국 박사, 자기 자신을 떠올렸어요. 그랬더니
목구멍이 타는 것 같이 꽉 막혔다. 절망적인 거죠. 그는 헛기침을 하고 침을 삼켰다. 그럼 어쩌란 말인가? 식민지 시대의 백성이 별 수 있겠어? 날고뛴들 소용이 있었느냔 말이야. 어느 놈은 일본 놈한테 아첨을 안 했어? 자, 이 사람은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는 알고 있어요.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는 알고 있는데 어때요? 반성은 안 하죠. 자기 죄를 굉장히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 나만 아니라 남들도 다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이거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으면 쟤도 그랬어요. 이런 태도인 거죠. 그래서 내적 독백인데 이 부분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이인국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인국 박사는 자기 변명을 합리화하고 나면 가슴이 좀 후련해 왔다. 거기다가 어저께의 최종 취조 장면에서 얻은 소련 고문관의 표정은 그에게 일로의 희망을 던져주는 것이 있었다. 소련 고문관, 우리 아까 전에 나왔는데 우리 이인국 박사의 아들을 유학시켜준 이인국 박사랑 친한 스텐코프 소자예요. 그래서 이 소련 고문관, 그래서 높은 분이죠. 이 표정은 그에게 일로의 희망을 던져주는 것이 있었다. 물론 그것이 억지의 자위일지도 모른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자, 어떤 표정이었길래 희망을 던져줬는지 볼까요? 보면은 41쪽 맨 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스텐코프 소자라고 했지? 그 혹부리 장교. 자, 스텐코프 소자의 얼굴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혹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직업이 의사라고 했을 때 독도오루 하고서는 고개를 기웃거리던 순간의 표정. 자, 혹과 이 고개를 독도오루가 뭐예요? 의사죠. 의사 하면서 고개를 기웃거리던 표정. 혹과 표정을 연결지어서 생각을 한 거죠. 혹시 이 사람이 자신의 혹을 떼고 싶은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정을 통해서 이 혹이 뭐냐 하면은 위기 해결의 실마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깜빵에 갇혀서 소련군한테 죽을 것밖에 안 남아 있는데 나중에 알겠지만 여러분들도 이 혹을 떼가지고 이 스텐코프 소자의 마음에 차서 이 위기, 잡혀있는 위기를 해결을 하고 이제 또 승승장구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기적의 예시 같기만 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뭐냐 하면은 전개 이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전개 이 부분까지 조금 길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혼자서 스스로 읽어보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41쪽 네 번째 줄 위기서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산배방중학교 국어교사 김하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